우리는 유전자의 생존 기계일 뿐이다. 와, 이 한 문장 정말 세상을 뒤흔들었죠. 오늘 함께 파헤쳐볼 책은 바로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아마 20세기에 나온 과학 고전 중에 이 책만큼 논쟁적이고 또 영향력 있었던 책도 드물 거예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벌이 침입자를 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명백한 생존 본능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수수께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거야 종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지. 듣기엔 그럴듯하고 아주 직관적인 답변이죠. 하지만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요. 진화 생물학이 들려주는 진짜 이야기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또 근본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봐야 할 게 바로 이 이타주의의 수수께끼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건 뭐죠? 적자 생존이잖아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물들은, 심지어 우리 인간조차도 왜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걸까요? 이 모순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자연을 들여다보면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이타적인 행동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미새가 막 날개가 부러진 것처럼 연기해서 여우 같은 포식자를 둥지에서 멀리 떼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작은 새는 자기가 위험해질 걸 알면서도 위험해! 하고 소리쳐서 동료들에게 경고를 보내죠.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벌집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그 일벌도 있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사실 꽤 오랫동안 과학계를 지배했던 아주 유력한 설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집단 선택설이라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진화라는 게 개체 하나하나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생각이에요. 이 이론의 논리는 사실 아주 간단해요. 자, 군대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인 병사들로 가득하고, 다른 쪽은 자기 목숨만 챙기는 이기적인 병사들만 있어요. 누가 봐도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높은 건 이타적인 군대겠죠? 결국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개체들이 모인 집단이 살아남아서 번성하게 된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집단 선택설에는 아주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타적인 집단이 있어요. 모두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니까 집단 전체는 번성하겠죠. 아주 좋아 보여요. 근데 만약 이 안에 나만 살면 돼 하는 이기적인 반역자가 딱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자기는 희생 안 하면서 남들의 희생으로 인한 이익은 전부 다 챙기겠죠. 그럼 당연히 다른 애들보다 더 잘 살아남고 자손도 더 많이 날 거예요. 결국 세대가 거듭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단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진 개체들한테 완전히 점령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타주의는 내부에서 생겨나는 이기심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집단 선택설이 힘을 잃어갈 때 리처드 도킨스가 나타나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진화라는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을 아예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개체도 아니고 집단도 아닌 전혀 다른 존재로 말이죠. 정말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오래된 격언이 그 핵심을 정말 기가 막히게 꿰뚫고 있어요. 닭은 달걀이 또 다른 달걀을 만들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닭, 즉 생명체는 사실 그저 도구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공인 알, 즉 유전자가 다음 세대의 알을 만들기 위해 잠시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대 위의 배우, 닭만 쳐다보느라 막 뒤에서 모든 걸 조종하는 진짜 주인공 알을 놓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 이론의 핵심입니다. 진화라는 게임의 진짜 플레이어는 종도, 우리 같은 개체도 아닌 바로 유전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그저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더 오래 복제하고 퍼뜨리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낸 생존 기계일 뿐이다. 와, 정말 도발적인 주장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기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유전자가 무슨 생각이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최고야 하면서 못되게 군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성공적으로 복제되는 존재들의 행동 방식을 설명하다 보니 그게 마치 이기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무기, 유전자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이타주의의 수수께끼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문제가 얼마나 시원하게 풀리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이타적인 행동인데 유전자의 계산기는 다르게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제 형제랑 유전자를 평균 50% 공유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제 목숨을 희생해서 형제 2명을 구했다고 칩시다. 개체인 나는 죽었으니까 손해갔죠? 하지만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 안에 있던 유전자의 50% 복사본을 가진 몸 2개가 살아남았으니 결과적으로는 100%가 살아남은 셈이에요. 손해가 아니죠? 이게 바로 유전자 수준에서 벌어지는 냉정한 계산, 즉 이기주의입니다. 자, 이걸로 드디어 맨 처음에 그 수수께끼가 풀립니다. 1벌은 왜 목숨을 버리는 걸까요? 1벌은 스스로 번식을 못하잖아요. 하지만 자기 유전자의 거의 완벽한 복사본을 가진 여왕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왕벌이 바로 자기 유전자를 대신 퍼뜨려줄 거대한 복제 공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1벌이라는 개체의 희생이 역설적으로는 그 안에 든 유전자의 승리가 되는 거죠. 근데 도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스스로를 복제하는 존재, 즉 복제자라는 개념을 생물학의 울타리를 넘어서 인간 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킵니다. 도킨스는 이런 문어적인 복제자에다가 밈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맞아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서 쓰는 바로 그 밈의 원조가 되는 개념입니다. 밈은 뭐냐면요. 어떤 유행가나 사상, 패션, 심지어 종교처럼 사람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폴짝 뛰어넘으면서 스스로를 복제하고 퍼뜨리는 모든 문어적 정보 단위를 말해요. 유전자가 생존 경쟁을 하듯이 밈도 아이디어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한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주 심오하면서도 좀 불편한 마지막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유전자를 실어 나르는 생존 기계에 불과하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생물학적 프로그램의 노예일 뿐인 걸까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도킨스는 놀라울 정도로 희망적인 결론을 내놓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유전자 기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행동의 배경에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의 다른 어떤 동물과도 다르게 우리 인간은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전자에 새겨진 이기적인 본능을 거부하고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군가를 위해 헌혈을 하기도 하고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하죠. 우리의 뇌는 이 원초적인 유전자의 명령에 싫어! 라고 말하며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정말 특별하고 강력하게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가 더 의식적이고 이타적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주는 건 아닐까요?